한국 디카시인협회 기획위원 이윤권입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 디카시인협회 총괄 기획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량이 좀 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디카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전 디카시를 어떻게 응용을 하고 디카시를 어떻게 쓰면 그것이 잘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디카시는 놀랍게도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칙이 많습니다. 빼기의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관념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빼고 쓰다 보면 뼈다귀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걸 갖다가 무슨 시라고 한다면 울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성도 울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규정을 갖고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디카시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52개의 공모전이 있는데 그 공모전에서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그 속속들이 지금부터 해부를 한번 하기 전에 이웃파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할 겁니다. 잠시 못난 척 좀 하겠습니다. 이웃파는 이런 사람입니다. 잠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어로 좀 써있는데 좀 이런 영어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영어는 좀 패스하기로 하고요. 다음 번 넘어갈게요. 어디나 화면 조정 시간은 좀 길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인으로 활동도 하고요. 습기 부문에서도 등단을 했고, 그 다음에 동시 부문에서도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카시 부문에도 공식적으로 한번 디카시도 등단을 해보자 해서 25년도에 디카시도 등단을 했습니다. 길게 호흡을 했던 사람입니다. 길게 시를 써봤고, 또 진솔한 문학인 수필을 써봤고, 시는 허구의 문학입니다. 허구예요. 수필은 진솔한 문학입니다. 진실되게 쓰는 글, 그것이 수필입니다. 그러면 디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카시는 시가 아니다. 그럼 디카시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와 시적인 언수를 통해서 주제, 사진, 내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감동이 있는, 그 울림이 있는 글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디카시라고 부릅니다. 사실 시하고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디카시는 디카시다, 시가 아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넘겨보실까요? 천천히 나오네요.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조금 로맨틱합니다. 삶과 사랑은 바이올린 지하철 물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큰 호응은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4인공조 사기도 있었고, 요번에 디카시집 설레임 주의보를 내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이 시집이 많은 분들한테 읽혀지고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되는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시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디카시라는 저희 협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조가 나왔고요.
실장님 이거 동영상으로 그냥 넘어갈까요? 동영상 되죠? 동영상이 더 빠를 것 같네요. 동영상. 슬라이드 쇼로 해야 네. 돼. 슬라이드 쇼인데 이렇게 안 먹어요? 안 넘어가면 그냥 동영상을 틀어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동영상은 안 들어갔죠? 동영상. 슬라이드 쇼인데요. 네. 이걸 눌러서 이걸 직접 하시겠구나. 넘어가나?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시사불교 매거진하고 중앙신문하고 그 다음에 IM 코리아 그 신문에 디카시를 연재하고 있어요. 매주 연재를 해갖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획위원회도 있고 남녀문화 동시 쪽이라든가 우리 치안 디카시 이렇게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여기했고요. 이번에 중랑신문 신춘 문예가 있어요. 3월 말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춘문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춘문예에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동 갤러리하고 일본 오사카까지 가서 저희 디카시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디카시가 지금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획을 또 보여주시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수상 경력인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성북 정보도서관에서 그 시를 쓰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수상을 하면서 이런 문예작품 스필 부분도 내게 됐고 나중에 2017년도에 이여성 문학제에서 시부문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누르고 조금 있어야 돼. 이게 줌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그리고 2010년도에 이렇게 도시철도공사 이쪽에서 주최하는 시 부문에서 수상을 하면서 전국 투어를 합니다. 그 시를 갖고 그렇게 시를 썼던 그런 경험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이렇게 책이나 선포를 직접 하게 되면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을 전국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단행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계라는 책을 내면서 사행문자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사행사색의 사계,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거는 시인의 날, 책의 날 선포식 하는 장면이고, 자, 이거는 황신호 문학관에서 문학교실이라는 것을 김정일 교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김진명 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신달자 씨, 정호숙 씨, 김홍진 씨 이런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계의 별과 이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감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필력, 힘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되면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교감을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필력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하다가는 좀 그렇고. 자, 이제 디카시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디카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디지털 카메라와 또 우리가 5행 이내에 원수를 써서 쓰는 걸 갖다가 디카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디카시는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시를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디카시집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카페나 또는 우리 지금 한국 감성시 협회에서 하는 그 모든 강좌라든가 이런 교육과정 이런 걸 통해 갖고 많은 걸 배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이 책을 쓰신 분하고의 만남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쓴 시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건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하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나의 결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디카시는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주제를 정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히치하이킹을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히치하이킹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잠깐만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사진은 한적한 기차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폐역이었어요. 폐역인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귀찮게? 먼 기억? 그것보다 좀 애타고 뭔가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을까? 가슴을 흡입하는 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제목을 뭘로 할까? 플랫폼으로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플랫폼 누군가 기다렸다가 누군가 이별을 하고 누군가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초조함, 긴장, 어떤 만났을 때의 상상,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주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플랫폼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깊이가 있어야만 제목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억이다라고 썼다면 이 시는 그렇게 밝게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억? 무슨 기억? 아, 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진 기억. 아, 누군가 함께 어디 여행을 떠나간 기억. 이것에 국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랫폼으로 하면 여러 가지 장르를 생각할 수가 있죠. 분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무조건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주제를 정해라. 강한 주제, 강한 제목. 누가 봐도 딱 들어오는 거. 아, 이런 제목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 뻔한 사진은 사실상 버려도 됩니다. 뻔한 사진. 아, 이런 사진 너무 뻔하다. 이런 사진 필요 없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지 아련해 보입니다. 아, 이 사진은 아련한데 이건 버릴 수가 없어. 그럼 이 사진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진은 버려라. 그걸 갖고 뭘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은 버리고 자, 훌쩍 떠나보자. 먼지 쌓인 아련한 기억 속으로. 먼지 쌓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기억이면 기억이었지 먼지 쌓인이라니. 그러니까 이렇게 시는 뭔가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울림. 그런 울림이 있어야만 한 편의 시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뒷가시를 쓸 때는 주제는 장르가 막는 시나리오가 되는 여러 갈래의 그런 제목을 정해라. 시는 원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뭔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깊이를 더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은 평범한 사진은 거부해라. 평범한 사진은 거부해라.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 가서 찍었는데 이 나무들의 결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 하나 못 자국이 없어요. 못이 없고 얽히고 삼켰는데도 견고하고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화의 제목을 썼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면 이런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 그네 정도 하나 띄어져 있고 아이가 하나 타고 있고 그거를 앞뒤로 밀면서 그걸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구조물이었어요. 구조물인데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토리가 많아진 거예요. 스토리가. 우리가 생각한 건 일반적으로 이 사진이 있다 생각하면 스토리가 다른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있다 보니 이것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이 원술 내용을 보면 못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서로를 껴안았다. 그런데 이 단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 이 사진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때로는 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시가 된다는 것, 뒷가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좀 보십시오. 그녀가 왔다. 자, 푸르른 녹음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아마 계절로 치면 여름이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장미 한 송이가 핀 거예요. 장미 한 송이를 저는 그녀로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왔다. 푸른 눈빛 밝혀진 가슴 뛰는 향기 뿜는 숨결. 애써 목마르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장미꽃이 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르름 속에 이렇게 빨갛게 향기 뿜는 숨결로 찾아왔어요. 그 제목은 그녀가 왔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장미라고 하면 이게 어떤 울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장미라고 한다면 그녀가 왔다 하니까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녀가 누굴까? 장미가 바로 그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은유. 뒷가시는 은유가 필요하다. 은유 잊지 마십시오. 은유. 이 작품은 우리가 가을로 가는 시기에 보면 장미꽃잎, 꽃잎들이 이렇게 흔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만약에 이 장미꽃잎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시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 이렇게 부질없이 뒹구는 거 아니야. 나 멈추지 않는 날개짓이야. 너의 꿈처럼. 나는 또 여기서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저 멀리 갈 수도 있어. 아직 난 죽지 않았어. 이것이 나의 꿈이야. 나의 날개짓이야.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제목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질 때 사람들은 그 궁금함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함을 증폭시켜라. 제목은 궁금함을 증폭시켜라. 만약에 여기에 장미꽃잎 하면은 궁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일까? 그 궁금함을 갖게끔 하는 주제를 선택해라. 그래야만 눈에 띈다. 그래야만 울림이 있다. 그렇게 표현드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시그니처 저의 디카시 이 한 장인데 제가 긴 시를 쓰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아주 열심히 다녔어야만 했어요. 그때는 시도 스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고 높이 오르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무라는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화전이 열리는 것 같은 데를 지나갔는데 그게 디카시래요. 디카시를 다 전시를 했는데 어느 한 작품 앞에서 제가 멈춰 섰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갑자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은퇴를 하고 퇴임하고 딱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만난 그 시가 있었는데 그 바느질이라는 시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지? 시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시화전은 아니고 이게 뭘까? 알아본 바에 그게 디카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이 설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보러 강원도 초록까지 갑니다. 강원도 초록에 이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계속 피어 있었는데 정말 너를 만나러 온 건지 아니면 나를 찾으러 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슴이 뛰는다. 이때부터 디카시와 사랑에 빠지고 디카시를 쓰게 됐습니다. 이건 부끄럽습니다. 승진 좀 탔다는 거고요. 네, 넘어가시죠. 이건 그 효성문학제 심사 상탄 거고요. 넘어가시죠. 이거는 문장 20일 에세이 문제로 에세이 문제로 상을 탄 건데 이거 수필 쪽에서 잠깐 얘기하자면 이분은 제가 그 봉사 활동 중에 사형수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과의 있었던 일들을 썼던 게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필은 역시 진솔한 문학이구나. 그 진솔함 시에도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시에다가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이거는 한때였네요. 한때 제가 시하고 수필 창작 교실을 하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이거는
그 대구 감월당역에 제 시가 걸렸던 건데 이 전국 투어를 했어요. 대구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투어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모전에서 어떻게 하면 입상할 수 있을까? 가장 실전 디카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공모전에서 상을 탈 수 있을까? 상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나는 이 정도면 디카시를 그래도 쓴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되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만약에 영광이라는 곳에서 전라도 영광이라는 곳에서 공모전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영광을 내려가 봐야 돼요. 영광을 내려가셔갖고 거기에 모든 걸 갖다가 뭐 역사라든가 유래라든가 또 거기에 해설사분들을 만나갖고 중요한 곳에 가서 그 해설사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 그거를 다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필기를 하셔갖고 거기 공모전에서 주제를 낼 때 어느 절, 어느 문학관, 어느 기념관 이런 곳에서 들려서 글을 써달라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게 많아요. 그럼 거기 가서 해설을 다 들으십시오. 다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시 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세요. 그래야만 이분이 진심으로 우리 고장에 와서 열심히 들어주셨고 이런 내용을 잘 필기해서 이렇게 시 속에 표현을 해주셨구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그냥 쓰는 것으로 만족할 것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작년에 10개를 수상했어요. 10개를 수상했는데 정말 가서 이와 같이 했어요. 그분들하고 진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알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했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드러났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적인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이 심사위원들이 누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윤보영 선생님이다.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부을까? 그 내용 중에 커피 한 잔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감성적으로 한번 좀 가볼까? 우리 윤보영 시인님이 이거 보고 감동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글을 써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디카시인협회에서 사실상의 많은 심사를 합니다.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한국 디카시인협회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구분을 두느냐? 이것이 사진신지, 사진을 설명하는 신지, 아니면 그냥 사진을 가렸는데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신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다 탈락을 시킵니다. 완전 탈락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려야만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주제를 봐야만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본심에 올리게 되는 거고 결심에 올라가서 본상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써놓고 뒷가시를 써놓고 사진 한번 딱 가려보세요. 사진을 가려는데 사진을 가려도 이야기가 되네 이런 거는 뒷가시의 자격으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운 부호라든가 우리가 느낌표 이런 모든 부호를 과감하게 생각하세요. 음운 부호가 많이 나오면 기껏해야 5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독자들한테 어떤 몫을 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가 제기하고 제안하고 느껴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음운부호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느낌표 하지 마라. 느낌표가 없어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뒷가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느낌표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서술형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 하지 마라. 안 해도 마침표인지 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주제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호스피털, 병원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병원에서 많이 쓰던 예를 들어서 IV-셋 하면 우리는 몰라요. IV-셋이 뭐죠? 인겔, 인겔을 많이 들어봤어. 이런 걸로 써도 그래 이게 인겔병 같아. 이걸로 수액도 되고 사람도 살려내고 원기도 회복시키고 에너지도 주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군인들만의 또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가장 쉬운 건 경례는 사실상 군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인사잖아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메타포가 있는 걸로 원상폭격? 남자들은 알지만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군대 용어도 하나의 메타포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쓰시는 단어 또는 내가 어느 회사의 CEO를 있으면서 쓰던 단어 이런 것들을 써도 분명히 이건 뭐지? 하고 호기심을 우리로 하여금 끌어당긴다는 거죠.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제는 호기심이다. 주제. 생각하게끔 이런 주제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제에 대한 거는 이 정도면 많이 설명이 된 것 같고 사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진가 협회 사람들도 아니고 사진 작가가 아닌데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는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전을 보면서 가장 특이했던 예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러면 사진가 협회 사람들 대단한 하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찍을 수 없거든요. 이건 뭐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우리 사진 작가는 아니다. 다만 사진 작가는 아니어도 사진의 중요성,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며 어떤 구도를 갖고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진에 대한 중요성은 5대5를 부릅니다. 5대5예요. 내용 5, 사진 5. 그런데 결선에 올라온 작품을 보면 사진이 6, 내용이 4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대5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을 볼까요? 여기 히치하이킹 있습니다.
자, 이건 제목이 히치하이킹이에요. 줌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는데 감이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감. 두 개의 감이 차량 조수석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감이. 근데 제목은 히치하이킹이에요. 히치하이킹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이 없어서 차 좀 잠깐 세워갖고 어디 목적지까지 가시면 저 좀 태워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히치하이킹? 근데 여기서는 감히 히치하이킹을 했다라고 시인은 쓴 겁니다.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자, 감도 있고 감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을을 태우고 간다. 자, 시를 쓸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감이 있어야 돼요. 시를 쓴다는 그 감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바치기 위해서 얘가 잊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이렇게 같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이 사진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뭐 이게 뭐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거꾸로 이게 없고 이것만 있고 이것만 있으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아하, 그런 말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와 사진과 언수는 비록 따로 놀고 있지만 합치면 이것이 디카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모전이나 또는 어떤 시집을 내거나 어떤 작품을 쓸 때는 뭐든지 가려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나 그냥 종이로 가림판을 갖고 사진 한번 딱 가려보세요. 사진 가려보시고 이 두 가지만 갖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지 이게? 아,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사진까지 넣어봐요. 그래, 이거다. 세 가지가 말이 되네. 그렇게 디카시를 써보는 게,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창작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은 이렇게 부각을 시켜라. 피사체. 어떤 걸 내가 쓰고자 하는 것. 쓰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부각을 시켜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왜 풍경을 좀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그 풍경 갖고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남들도 다 그렇게 썼던 글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쓰는 거는 몇 작품 안 돼요. 그래서 디카시를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놀랄만한 사진이 아니어도 좋다. 일상적이지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 그것만 집중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치하이킹과 같은 이런 시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림판을 갖고 하나하나 가려보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써. 이제는 너무나 구시대적인 사진적 발상. 그러지 마라. 좀 신선하게 다가가라. 차라리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모습을 차라리 찍어라. 그게 낫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금기사항이 있어요. 정면으로 된 얼굴 찍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수를 너무 잘 쓴 거야. 사진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이 그걸 갖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내가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했느냐? 문제가 된 거죠.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취소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웬만하면 아니 정면 얼굴은 찍지 마십시오. 항상 뒷모습은 괜찮아요. 뒷모습. 그리고 아는 지인이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 네, 허락을 받았죠. 그런데 상금이 2천만 원이다. 야, 너 좀 내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지인이라도 허락도 받지 말고 쓰지 마세요. 그런 사진 찍어도 여러분들 원술만으로도 충분히 커버링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금기 사항입니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조형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진 찍는 게 조형물이에요. 가다 보면은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조형물이 써 있지? 신기하니까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품은 사진을 찍어놔도 좋겠네. 예를 들어 몬드리안의 작품, 모네의 작품, 그런 작품을 찍어서 올리지 마세요. 금기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형체가 있는 그런 조형물들은 사진 찍지 마라. 나중에 그것도 CCTV가 붙을 수가 있다. 그 작품에는 그 조형물을 조각하신 작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금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에 사진이 있는데 옆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 액자 틀. 그걸 꼭 찍고 싶다면 이 액자 틀까지 찍어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액자 틀은 빼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사진을 찍으면 이거는 도용이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아예 처음부터 프레임까지 둬서 그게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찍지 마라. 그걸 찍고 싶으면 그냥 간증만 하지 우리 디카시에는 활용하지 마라. 금기사항입니다. 금기사항. 그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 제발 여기서는 내용이 들어갔죠. 이거는 알려주기 위한 거지만 제목에는 한문 쓰지 마라. 웬만하면 한문 쓰지 마라. 특히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거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린고비의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목이 자린고비야. 이미 자린고비 하나로 내용이 다 끝났어요. 그것만 해석하면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굳이 내용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문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접수를 하던 뭘 하던 이런 작품들은 내셔서도 안 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최 선생님 그 KH 안에서 내용이 뭐였죠? 제목이? 네. KTR 아직도 아작에서 가자. 모두 모여라.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새우들이 이제 새우? 널렸는데 다 모이라고 아작에서 아. 와줘서 고맙다. 그렇군요. 어디서 놀다 왔냐고. 그렇군요. 네,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자계의 특성상 우리 윤 시인님께서 그것을 천명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온 장면들이 이번에 상을 타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인님께서 특별히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는 쓰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쓴 시를 보면 박수근도 소환이 됐고 또 윤동주도 소환이 됐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모실 때는 작품의 제목으로 또는 내용을 모실 때는 신중하게 좀 생각해요. 신중하게 해야만 그 글이 살아나지 아니면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또한 조심해서 쓰라는 얘기는 하고 금기는 안 쓰지만 조심해서 쓰라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공모전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쓰지 마세요. 공모전에는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문경연가 우리 그 뒤에 우리 윤보영 시인님께서 하신 다음 아작의 이 작품들을 저는 이제 둘 다 봤습니다. 봤는데 아작에서 쓴 작품도 정말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또 사진의 구도는 배우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을까? 참 놀라운 작품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품, 대상의 작품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 작품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문경에서 하는 공모전이에요. 그러면 문경에서 가장 대표가 될 만하고 문경시에다가 걸어놔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라. 이 작품의 성격을 생각해라. 자, 문경하면 생각나는 게 사과예요. 그러면 사과가 줄을 이루든 사과꽃이 주가 되든 생각해라. 이것이 대표 특산물이 문경에 여기저기에 걸릴 때 어떤 것이 대상감이겠느냐. 문경 사과나 문경 사과를 대표하는 사과꽃이 아무래도 대표가 되겠죠. 작품은 그렇게 성별하라, 생각해라. 그렇지 않은 거를 갖다가 뭐 나무 뿌리를 찍어갖고 올려놓고 대상을 말하지 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 요구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이 사진이 작품과 함께 어느 청사에 걸리든 어느 중심가에 걸리든 뭐 지하철에 걸리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찍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진 예술가도 아니고 사진 작가도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의 구도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피사체를 어디다 둬야지 가장 좋은 것인가, 가장 최적화된 구도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4등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왼쪽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피사체를 어디다 두느냐? 이쪽 3사분면에다 놓으시면 돼요. 이게 조금 그렇다. 2사분면까지 괜찮아요. 야, 이것도 좀 아리송하다. 그러면 2, 3분면의 중간에다 두면, 피사체에 두면 작품이 살아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을 이 중앙에다 이렇게 놨다고 해봐요. 중앙에다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스토리도 안 나오고 뭐야? 뭐 감을 갖다가 선전하는 건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옆에다 누구를 위해서 이 여백의 미가 있다는 거죠. 여백의 미. 이 여백의 미를 살려라. 스토리는 이 여백의 미가 바로 스토리다.
그래서 사진은 구도를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아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씨가 들어가는 걸 많이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 예를 들어서 뭐 가은 아작의 장터 들어요. 거의 대부분 가은 아작의 장터가 크게 들어가요. 그게 가은 아작의 장터. 개의치한 거기도 마찬가지. 모든 게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요. 굳이 이름 넣지 마. 그렇게 되면 원수를 내용을 쓰는 게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중복된다. 여기도 가은, 여기 제목도 가은, 사진에도 가은자가 들어가 있어. 그 원술도 가은 이러면 안 되잖아. 너무 중복되게 쓰면 안 된다. 중복되게 하지 말라. 중복은 안 됩니다. 자꾸만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피해 주시면 잘 쓰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금기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적어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랑신문이 디카시의 가장 첫 번째로 지금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중랑신문에서 나오는 이 신춘문예는 어떻게 디카시를 써야 되느냐? 자, 이거는 중랑 디카시인협회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중랑 디카시인협회가 생각한다면 또 뭐라고 하겠죠? 그죠? 뭐라고 합니다. 잘 쓰는 사람도 진짜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춘문예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편수가 요번에 5, 6도 신문 거기서 겨우 작품 하나 뽑는데 2,000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 6도가 그렇게 지명도가 높느냐? 꼭 그렇지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요. 5, 6도도 꽤 그런 횟수가. 그럼 여기 중랑신문은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도전해 볼 만한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 그대로예요.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니까 너무 좋아요. 세 편이에요. 세 편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창작해 놓았던 거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주제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제는 스토리가 되는 걸 항상 메타포가 있는 걸 올려놔.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진은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은 웬만하면 구도가 잘 잡히면 중앙에 있는 거 말고 사이드에 있는 거를 넣어. 원수는 어떻게 알았어요? 원수는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시적인 감흥을 반드시 한 줄 정도는 반드시 강조하게 해라. 가을을 태우고 간다. 그렇죠. 감을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은 가을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가을을 태우고 간다. 이게 한 줄로 그냥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디카시를 쓸 때는 그 한 줄, 그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겼다고요? 그렇죠. 사람은 맞아요. 한 줄만 남기죠. 디카시는 한 줄을 한 줄입니다. 딱 한 줄만 남기면 그게 우리를 울리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마구. 어떻게 저런 말을. 그래서 대상이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 AI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AI는 어차피 우리랑 함께 가는 공존에 가는 하나의 런닝 파트너일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퀄리티의 질문을 함에 따라서
글은 점점 더 좋은 걸 얘는 내뱉어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휴머니즘이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휴머니즘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알려줘요. 단어의 선택. 단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를 툭 던져줍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살려볼 수 있을까? 이것까지가 AI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감성이에요. 그 감성으로 썼을 때 이것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이렇게 안 풀리지. 그렇다고 이걸 강제로 쓰고 싶진 않아. 한번 AI가 물어봐요. 이걸 한번 윤보영 선생님처럼 한번 써봐. 그랬더니 윤보영 선생님처럼 쓰는 거예요, 얘가. 맞아. 왜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윤보영 선생님 시집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인용이 많아. 인용이 많고 거의 비슷해요. 맥락은. 그렇다면 이거는 유사한 거지 얘가 창작을 하고 창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단어의 선택. 선택적 단어는 스텝. 감성은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써라. 그것이 감흥이다. 그것이. 그래서 한 줄을 남겨라. 그래야만 디카시는 잘 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카시는 그런 것이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상이 왜 이래? 뭐 대상 작품이 우리하고 결이 안 맞네. 아니 이게 무슨 대상이야? 말도 안 돼. 이건 사진 설명이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많은 공모전에 대상 작품들도 접해보고 다 결의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질타하거나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제가 아는 말 중에 똘레란스라는 말을 또 하고 싶은데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 똘레란스란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저쪽 심사위원들은 저명하신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대상으로 올려놨어? 우리가 그렇게 질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지역의 공모전에 점수를 할 때는 그분들의 성향을 이미 봤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응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10점 디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격을 따지고 정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러나 10점 디카시는 그와 같다.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 중랑신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랑신문은 어떤 글을 뽑을 것인가 그거는 아주 자명해요. 주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잘 쓰는 시 그냥 한 줄이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렇게 후벼파는 그런 시 그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디서 하느냐 그쪽의 성향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에 어떤 상들이 대상을 타고 그 밑으로 가닥까지 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정도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시를 썼고 여기는 심사위원분들이 이런 시에 가산점을 많이 주셨나 보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창작적으로 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필력이다. 필력은 어디서 나온다? 책을 많이 읽어요. 어떤 책? 어떤 책이든 다독 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좋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저는 거기서 그 작가가
그 대사를 하게끔 한 그 내용들 중에서 놀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깜짝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걸 시를 쓴다면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을까? 자,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옆에다 놓고 단어 써놓으세요. 필기해 놓으세요. 저는 드라마를 볼 때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옆에 써놓고 나중에 그것을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활용. 그랬더니 시가 너무 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놀라운데 그냥 돌아서면서 핸드폰에다 그 글씨를 써놓으세요. 핸드폰에다. 너무 이쁜 말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쁜 말들을 많이 수록해놨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본인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귀동냥까지 이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게는 또 하나의 필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리고 남들하고 차별을 두십시오. 똑같이 사람 얼굴을 갖다 놓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봐. 둥그래, 네모네, 세모네, 눈썹이 짙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죠. 완전 반전이 되는 얘기를 쓰세요. 전쟁. 에이? 사람 얼굴인데 웬 제목이 전쟁이야? 그러면 언수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지어내다 보면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으면 저렇게 근심덩어리 저렇게 주름으로 나타났을까? 전쟁. 이렇게도 되는구나. 완전 반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제목과 언술이 반전이 되는 내용은 더 멋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서 하나의 멋진 디카시가 되도록 이렇게 조합을 하실 때 그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리색. 가리판으로 가려보고 그렇구나. 이게 사진이 없어도 이게 말이 되면 이게 잘못 쓴 거네. 다시 써야지. 다시 써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카시, 실전 디카시 좀 시간이 짧습니다. 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때는 곧 자료까지 드리면서 한 번 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경찰차량 이야기 K7 디카시에 이어서 경찰청에서 그 경찰차량 이야기 디카시 공모전을 할 건데 여기서 대상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 이제 경찰관이 순찰을 하는 뒷모습을 갖다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림을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떤 시를 쓰면 좋은지 디카시를 하나 예시를 하나 딱 들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 경찰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 고생하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 앞에 있다 보면 그분들 출동하는 그 횟수가 엄청 많아요. 거기가 또 상가 주변이면은 그분들 상가 쪽에 그 일들 치러내시기 위해서 그냥 뭐 술 취한 취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뻔해요.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자, 어제처럼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빈판이 된 이 도로 사정을 누가 이걸 관리를 합니까? 경찰들이 나와요. 그 밤에, 그 시간에 야광봉을 들고 그 추운데 그 사진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눈물 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어요. 낮에 말고 밤 더욱 좋다. 밤이면 그게 더 대상에 가까운 수준을 받을 수 있는 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시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거기에 대해 시를 그냥 시인님 중 생각대로 그냥 간단하게. 거기 눈이 안 오고 그냥 눈이 오는 길을 어제같이 눈이 오는 길을 경찰관이 딱 순서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쓰시면 대상입니다. 쉽지 않지만 맞아요. 또 시어를 쉽지 않지만 또 이걸 못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자 한번 짜내 보겠습니다. 자 메마른 생명, 네? 메마른 생명, 메마른 생명, 내 말에 메마르다, 네. 메마른 생명, 나의 부서진 마음이 어두운 곳에 가득 쌓일 때 애끓는 언덕, 그 언덕 너머에서 어인 감성이, 어인 노력이 이렇게 피어나는가 저는 이렇게 씁니다. 오, 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피어나는지 우리는 메마른 감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역시 메말랐어요. 우리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런 감성들을 녹여주는 이런 경찰관들을 보면서 그 감성이 피어나는 거죠. 네, 진짜 메마른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으로 써나가는 것이 우리가 디카시를 잘 쓰는 과정이 아닐까. 자, 이것이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림과 이제 그 글은 50대 50이라 하는데 네. 제목이 들어갈 때 네. 그림과 제목과 이 네. 사진과 그리고 그 글의 비중은 어느 정도 심사 때 반영하죠? 네, 그거는 거의 뭐 사람들마다 다르고 심사위원들마다 다르고 해석하는 부분도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사진이에요. 사진을 우선 봐요. 와, 이게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부터 봐요. 왜? 내용을 읽어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진부터 봐요. 신기하게도 사진 보고 제목 보고 원수 봐요. 사진은 그 반대로 되는데 제목 보고 사진 보고 원수 봐야죠. 그런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지금입니다. 왜? 이제 디카시를 쓰는 인구가 확장됐어요.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공모전 하면 200편 들어오면 엄청 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300편, 뭐 800편, 1000편, 2000편, 2000편이 넘었으란 말입니다. 그만큼 디카시를 쓰는 인구가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진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우리가 사진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작가가 알 수 있는 구도라든가 그런 어떤 뭐 초점이라든가 아웃포커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 아웃포커싱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웃포커싱? 카메라를 한번 뽑아보시죠. 카메라를. 자, 여러분 전부 다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카메라를 한번 켜보시고, 자, 카메라에 아래 보면 인물 사진이라고 있죠. 인물 사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인물 사진을 눌러보면 중심을 어느 피사체를 잡을 것이냐. 만약에 이제 이걸 한번 잡아보세요. 이걸 잡아보면 그 사진으로 이걸 잡아보세요. 이걸 잡아보시면 이것만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주변은 뿌옇게 나와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아웃포커싱.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사체를 사용할 때 이 아웃포커싱을 사용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한번 부각시켜 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디카시라는 건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C잖아요. 그럼 디지털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디카시 협회에서는 보조는 지나친 보조는 안 된다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나친 보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I로 지우기가 있어요. 지우기도 사실상 거절합니다. 그 나중에 원본을 달라고 했을 때 원본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수정된 사항, 보정된 내용.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원본은 꼭 갖고 있어. 원본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야지만 대상을 황순원 문학관에서 황순원 디카시 공모전을 할 때는 그 대상 작품이든 어떤 작품이든 원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원본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원본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자체 내에서 상세 정보가 있는데 그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설치를 해놓고 계세요. 그렇게 됩니다. 뭐 다른 분도 질문. 거기도 좀 또 딴 분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주문을 들어오신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김 기자 선생님 질문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아는 디카시에서는 그 부정어, 뭐 먼지 쌓임이라든가 뭐 아까 뭐지 메마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살짝 우리 보통 시어에서 쓰기는 하지만 그 짧은 글에서도 그 부정적인 그런 단어가 들어가도 괜찮은지.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디카시 창시자인 이상학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다 삭제를 하고 다 빼다 보면 사실상의 시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해야 되겠나?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감정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괜찮습니다. 뭐 제가 낸 공모전의 모든 작품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게 그 상대의 감정을 더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점수도 받았고 그러니까 꼭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되도록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냥 써도 무방하다.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얘기만 뺀다면 메마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다. 여기까지. 두 개가 있다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이 이제 같이 있다면은 그 중에 어느 쪽이 이제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 디카시 공모전 했던 데를 보니까 이 경찰청에서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갑 채운 수갑 채운 사진, 네네. 그 수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러 사람이 그걸 제출했거든요. 그 수갑은 내용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갑에 대한 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 우리가 평소에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느냐. 수갑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이 수갑 갖고 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썼다면 그게 대상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시도 별 볼 일 없고 사진도 부정적이고 이러면 최악인 겁니다. 아주 잘 쓰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게 옳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경찰청에서 주최했다면 경찰청 정문에다가 로비에다가 그 사진을 걸어야 되는데 그 수갑 그 사진이 아무리 잘 썼더라도 그 각각 이게 예산을 주면서 그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걸로 기가 막힌 시를 써낸다면 그건 저 대상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피하는 게 옳다라는 걸 보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띄었다면 극찬하게 되겠죠. 극찬.
그건 뭐 그때 정말 그 작품을 만난다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뭐또 있으신가요? 주문 들어주고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희 시인님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질문 있다고 강의님 좋았다고. 예. 통역.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연으로 바꾸시는 게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게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잘 읽혀지고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행갈이도 중요하고 연갈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연하게 다를 경우에는 연갈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작품이 살아납니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자,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으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은파였습니다. 고맙습니다.